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를 시작으로 3박 4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소화합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 열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대북 정책과 함께 백신과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새 환자는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양상 등을 분석한 뒤 내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만 2살 원생들을 때리고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과 이후에도 공군과 육군에서 군부대 부실급식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된 운동복과 베레모 등 피복류 수십만 벌이 불량품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오전 남부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퇴근길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5월 2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네,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를 전후해 문 대통령은 3박 4일 동안 미국 의회를 비롯해 현재 진출한 우리 기업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문 대통령 미국 도착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시각이 19일 오후 5시쯤인데요. 3시간여 전쯤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코로나19 전인 지난 2019년 9월에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인데요.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곳 시각 내일 오전에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오후에는 미국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지도부를 만날 예정입니다. 모레는 백악관에서 오전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뒤 오후에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도 참석합니다. 방미 마지막 날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하고 애틀란타로 이동해 SK 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국민의 기대도 큽니다. 백신 확보 등 많은 의제가 걸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큰 의제입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끝낸 만큼 이에 대한 설명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더 큰 관심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백신 문제입니다. 당장 안정적인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신 스와프, 또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통한 아시아 백신 허브국 조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절실한 부분인 반도체 문제도 주요 의제입니다. 관련 기업인 삼성과 SK 등이 동행한 만큼 미국 내 투자 계획 등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문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우리나라를 참여시키는 등 쿼드 확대 계획은 당장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 태평양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쿼드의 확대 개편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정상 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미얀마 사태 등 글로벌 공동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협의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정상이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정책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는 코로나19 백신 협력입니다. 당장 불안한 상반기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협력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게 관건입니다. 다음 달까지 물량을 미국이 확보한 여유분에서 가져다 쓰고 하반기 국내 도입 물량에서 돌려주는 백신 스와프 성사 여부를 우선 지켜봐야 합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통해 아시아 백신 허브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건넨다면 우리가 대신 내밀 수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삼성, SK 등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간의 보건 방역, 공급망 협력 등 당면 현안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협력 여지가 큰 미래지향적인 핵심 분야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신기술 분야 협력은 중국 견제 성격을 띤 미국 주도의 협의체 쿼드 동참 요구에 대한 우회적 응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쿼드 가입에는 일단 거리를 두되 쿼드 국가들의 협력 분야인 백신, 신기술, 기후변화에는 부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백신과 반도체 협력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협상이 이뤄진다면 대북 정책 의제에서 비핵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해법 마련에 유의미한 합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이 같은 논의가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간 공감대로 확대되면 문 대통령 임기 막바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불씨를 다시 살려볼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밖에 기후변화와 미얀마 사태 등 글로벌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과 한반도 문제 등을 담당하는 커트 캠벨 조정관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은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실용적인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한국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한국을 지원할 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스와프는 미국이 백신난을 겪는 한국에 여분의 백신을 제공한 뒤 추후 한국이 이를 갚는 방식입니다. 캠벨 조정관의 답변은 백신 스와프도 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백신 양산 능력을 활용한 아시아 백신 공급 허브 구상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주요 백신 제조국이라면서 글로벌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양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 계약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려 캠벨 조정관 역시 백신 제조창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나라가 구성한 쿼드와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선 확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아세안 등과 영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6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이 444명으로 73%, 비수도권이 161명으로 27%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중후반, 많으면 7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40명을 넘었습니다. 충북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감염이 잇따르면서 이슬람 종교 행사와 관련이 있는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15일 외국인 한 명이 확진된 이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다른 기도원까지 방문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는 4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인들이 이슬람 금식 기도, 즉 라마단 기간에 함께 숙식하며 종교 활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 중에 기도원을 방문했거나 또 방문하신 분들과 접촉하신 분들 또 관련해서 다중용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은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충북에서도 외국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주에 사는 외국인 한 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음성에서도 지난 17일 확진된 외국인의 직장 동료 3명이 감염됐습니다. 외국인 산발적 확진은 지난 16일부터 계속되면서 충북 곳곳에서 나흘 동안 28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우즈베크인은 14명. 보건당국은 경남 김해와 대구에서 많은 우즈베크인이 이슬람 종교 행사와 관련해 확진된 만큼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갔다라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했는지 여부 정확한 감염원을 찾기 위해서 지금 확진자들을 중심으로 GPS 추적 확인 중. 강원도 원주 유흥업소와 관련한 확진자도 계속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0명에 육박합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여러 업소를 돌아다닌 도우미들이 9명이나 있어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제주도도 최근 지역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야간에 술집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흥주점에 들어선 특별 합동 단속반,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점검하자마자 출입자 명부 작성이 안 된 사실 등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이 드러납니다. 저희가 지금 출입자 명부를 하나도 작성 안 하고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될 예정입니다. 업주는 아직 정식 개업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합니다. 아니 저 지금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앞에 그냥 걸는 건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저 이거 하고는. 또 다른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반은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합니다. 소독제 같은 거 있으시죠? 이것도 작성하셔야 돼요. 대장 작성하시면서 사장님네가 날짜 이렇게 쓰시면서 소독하고 환기하시는 것 날짜 시간 체크하시고. 제주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지난주부터 방역 수칙 위반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제주도에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도민 여러분들께 이제 핵심 방역 수칙, 전자 출입 명부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장 업주님께서들은 소독, 환기 주의해 주시면. 관련 업계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에 대한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노력을 하고 또 더 이상 확산세가 더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영업자들이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와 2차 접종 때 종류가 다른 걸 맞아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면역 효과가 2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라면서 국내에서도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국영 카를로스 3세 보건연구소는 1, 2차 접종 백신을 다른 것을 쓰는 이른바 교차 접종 시험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670명 중 450명에게는 8에서 12주 뒤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하고 나머지 지원자는 아무런 백신도 접종하지 않고 두 집단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만 한 집단에 비해 교차 접종한 집단에서는 면역 반응이 120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뒤에 7배로 증가했습니다. 통상 아스트라제네카만으로 1, 2차 접종하면 중화항체가 3배 정도 증가하니까 교차 접종을 하는 경우 효과가 2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했을 때 부작용을 보고한 사례는 1.7%에 불과했습니다. 주로 두통이나 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이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교차 접종은 원래 백신의 일반적인 과학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검증되지 않은 방법론이라면서도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 받고 화이자를 2차 접종 받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 발표한 것이라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고 과학적 검증들이 예방접종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과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국립보건연구원도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70살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백신을 맞기 위해 사전 예약을 마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7월 이후에는 사망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300여 명이 지내는 한 요양병원에서 12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접종자 203명은 모두 감염을 피했습니다. 일가족 7명 가운데 6명이 감염된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한 70대 어르신입니다. 교회 예배 참석자 22명의 집단 감염에서도 이미 백신 접종을 받은 단 한 사람만이 감염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으려면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사망률이 크게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접종하면 다음 달 말부턴 사망자가 급감하고 2달 뒤엔 접종을 받지 않은 고령층에서만 사망자가 나올 거란 겁니다. 7월 이후에는 고령층의 사망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망자의 95%는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 지원은 우리가 최고 수준으로 할 거라고 정부는 약속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판정이 모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결정하고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유럽연합 EU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백신에 접종한 여국의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입국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현지 시간 19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여행 규제 완화를 제안한 EU 집행위원회의 권고안을 승인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EU 밖 관광객들의 EU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The Council will now recommend that member states ease some of the current restrictions, in particular for those vaccinated with a new Everest vaccine. 유럽 의약품 안전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충분한 면역력을 가진 관광객이 대상입니다. WHO가 승인한 중국의 시노팜 백신 접종자의 경우는 입국 허용 여부를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기준을 완화해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EU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와 태국 등 7개국 방문객 외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행을 제한해왔습니다. EU는 그러나 경우에 따라 회원국이 여행객에게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요구하거나 일부 여행객을 격리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 입국을 제한하는 비상 브레이크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빈사 상태에 빠진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여행 완화 조치는 EU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30분 현재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5,819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도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키나와현은 중앙정부의 긴급사태 발령 대상 지역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수가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9일 기준 하루 신규 사망자 수가 4,500여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인도의 누적 사망자 수도 28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안 마련이 넉 달째 제자리입니다. 손실 보상 시점 적용, 특히 소금 문제 때문인데요. 천문학적 보상금이 들어가는 사안이라서 접점 찾기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매출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춤을 춥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 이후 뚝, 추석 전 경계령에 뚝, 이후 집합 제한 명령이 이어지자 완전히 떨어집니다. 이 기간 방역은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공짜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고 대통령이 호응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하지만 손실보상법 제정은 넉 달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법 적용 시기, 특히 소급 적용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급에 반대하는 정부는 보상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추계가 안 된다. 소급 주장 의원들은 얼마 드는지도 모르면서 왜 반대냐며 말씨름을 이어왔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법안을 보면 지난해 2단계 이상 거리두기 기간의 보상 금액은 100조 원 정도. 천문학적 보상금 때문에 접점 찾기가 어렵자 민주당이 입법 청문회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러다가 언제 지원을 받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찾아가면 기재부나 청와대 핑계를 대고 기재부나 청와대는 국가 재정 핑계를 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청문회 전 예산 추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 논의 자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역 불복종 운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손실보상법 제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규제 완화를 강조한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이 첫 발을 떼기 무섭게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집값의 6%만 갖고도 집을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또 대출로 집을 사라는 거냐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LTV 90%로 대표되는 송영길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시작도 전에 제동이 확실히 걸린 상태입니다. 재산세 완화에만 겨우 공감대를 이뤘을 뿐입니다.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해선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집값의 6%만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방안을 내놓겠다며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장기주택담보대출로 50%, 시공시행사 부담금과 개발이익 투자금으로 각각 10%씩을 조달하고 나머지 30% 가운데 24%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집값의 6%만으로도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LTV 확대가 없더라도 대출금과 투자금 비중이 높아야만 가능한 정책이란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대출에서 집 사라는 신호를 주는 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느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 방향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라 그러면은 어떻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리시라고 해야겠습니까? 이 대출 규제를 확 완화해 가지고 막 집을 사게끔 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 제도를 좀. 특히 경제 회복이 본격화하는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집권 여당 안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기조가 흔들릴 정도로 논의만 길어진다면 국민의 피로감과 비판도 함께 늘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이후 30일 내에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전국 각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정부는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한 5%룰, 준수 여부 등 계약 정보를 전산에 철저히 입력해서 엄정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계약이 한 달이 넘지 않은 초단기 저가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주방기구 소독제를 손소독제라고 속여 팔던 업체가 식약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소독제를 팔다가 단속돼서 재판에서는 대표가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세정제를 만드는 한 화장품 제조업체가 손소독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라벨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 손소독 세정제,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주방 기구를 살균할 때 쓰는 제품에다가 손소독제 라벨을 덧붙여 놓은 겁니다. 최근 식약처와 환경부가 손소독제 업체들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적발된 미어가 제품입니다. 환경부랑 저희랑 합동 점검을 얼마 전에 했었나 봐요. 그 제품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사이트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의약 외품으로 분류된 손소독제는 신체에 직접 바르는 만큼 유해성 검사 등 식약처가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 주방기구 소독제는 기구 세척에 쓰는 것으로 식품 첨가물로 분류돼 별도 검사 없이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위험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주방용을 손소독제로 파는 건 당연히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인체용은 인체 소독제로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용 안내차 말씀하신 거고요. 이 제조업체는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단속된 적이 있습니다. 미어가 손소독제 15만 개, 3억 원어치를 만들어 팔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달에 또 적발된 겁니다. 문제의 손소독제 5,000개를 샀다가 불법인 걸 알게 된 유통업체가 교환을 요구했더니 스티커만 새로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내용물은 그대로인 채 이른바 라벨 가리를 한 겁니다. 이 라벨이 이상하다라 그래서 이게 좀 뜯어진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걸 뜯으니까 여기에 그 전에 썼던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해당 제조업체 측은 주방기구 소독용으로 신고만 한 제품인데도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소독 용도로 써도 위험하지 않다는 터무니없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다니까요. 허가를 손소독으로.
문제의 손 소독제를 검색해봤더니 여전히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지자체와 협의해 홈페이지 폐쇄와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추가 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달 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부대 부실급식 사태에 사과하면서 대책 마련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공군과 육군에서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중부 지역의 한 공군 부대에서 휴가 복귀 뒤 격리 중이던 병사들에게 제공한 도시락입니다. 반찬이라고는 브로콜리와 깍두기, 그리고 감자 반쪽이 전부입니다. 이를 YTN에 제보한 군인은 도시락을 받아든 병사들이 사실상 체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격리 기간 급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했는데 부실했던 식사는 그제와 어제 이틀간 장성급 지휘관의 부대 방문 뒤에야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에서도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멀건 국과 삼치조림 그리고 방울토마토뿐인 식판. 자신을 11사단 예하부대 장병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올린 점심 배식 사진입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에는 김치는 54가나 받지 않았고 결국 방울토마토로 배를 채웠다는 설명부터 못 먹어서 서러워 본 적이 있느냐는 하소연도 적혀 있습니다. 부대 측은 부랴부랴 사과하고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끊이지 않는 부실급식 논란에 국회로 불려나와 공식 사과했던 서욱 국방부 장관. 최근엔 육해공군 급양 관리에 대한 정밀 진단까지 약속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렇게 군부대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병사들이 입는 피복류에서 불량품 수십만 벌이 확인됐습니다. 운동복이 땀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베레모에서 물이 새는 것도 있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보급된 옷과 모자 등 피복류 수십만 개가 기준에 못 미치는 엉터리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이 6개 군납 제품을 조사했더니 병사 베레모와 육군 여름 운동복, 춘추 운동복 등 3개 품목에서 불량품이 확인됐습니다. 한 업체의 육군 여름 운동복 바지는 땀을 흡수하는 속도가 기준치의 9배에 달했고 베레모의 경우 물을 막는 정도가 기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불량품만 81만 벌, 모두 182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렇게 불량 제품이 납품된 건 허술한 품질 보증 방식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일이 검사할 수 없는 대량 납품 품목의 경우 제조업체에 공인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는데 평가를 받을 때만 제대로 된 제품을 쓰고 실제로는 부실 제품을 납품하더라도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위사업청은 문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업체도 추가 정밀 분석을 한 뒤 필요한 경우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른 업체를 찾기도 어려운 만큼 언제쯤 제대로 된 옷과 베레모가 지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부실급식에 이어 엉터리 피복 논란까지 겹치며 고된 훈련과 병영 생활을 이겨내고 있는 장병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만 2살인 원생들을 때리고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다는데요. 이 내용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생 110여 명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지난 11일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아이의 말을 들은 부모가 어린이집을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세 반 원생 14명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김모 씨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손에다가 일부러 넣어버리고 눌러서 지지겨버려 손을. 그러니까 애가 막 경기를 해요. 너무 아파서. CCTV 2달치 영상 일부를 확인한 결과 김 씨가 발로 아이를 밟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는 물론 아이가 싫어하는 곤충 모양 장난감을 옷 속에 넣어 울리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도 발견됐습니다. 또 김 씨가 아이들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CCTV를 보니까 본인이 요 플레이를 계속 먹여요. 근데 토를 해요.
먹다가 그래서 요새 그래서 수고하는 와중에 또 그냥 이렇게 쭉쭉 짜요. 입에다가. 같은 반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보육교사는 김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기관이니 신고를 미뤄달라며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저희 이제 평가기관이라서 이 평가기간 지날 때까지만 이거를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린이집 원장은 결국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17일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 등 4세반 담당 보육교사 2명은 권고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장은 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구체적인 학대 내용을 파악한 뒤 13살 미만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아동특별수사팀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 주차돼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어제 저녁 9시 반쯤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르던 택시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해서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익산시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 천안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55살 A씨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우고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두루 쓰이는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선과 건설 등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철강업계는 서서히 코로나19 불황의 그늘이 사라지고 있어서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이달 초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철강 가격이 크게 올라 제조업 분야 일을 계속할지 고민된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철강 가격은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4월 1톤당 24만 원이던 고철과 생철 가격은 1년 만에 80% 넘게 올랐습니다. 경기 회복세 속에 세계 철강 수요가 늘었지만 주요 생산국인 중국이 환경정책 강화로 공급을 늘리지 않는 게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중국이 철광석 60%를 수입하는 호주와 갈등을 겪으면서 사재기 심리까지 가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선업계는 지난 1분기에 컨테이너선과 LPG선의 전 세계 주문량 가운데 절반 넘게 확보했지만 치솟은 철강 가격을 선박값에 바로 반영할 수 없어 울상입니다. 건설업계는 철근 풍기 현상을 겪으며 비상이 걸렸고 한 대에 철강 1톤이 들어가는 완성차 업계도 가격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이 대기업 위주로 우선 공급돼 중소 제조업체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반면 철강업계는 가격 상승을 불황 탈출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매출액은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10.5%, 5.6% 늘었습니다. 철강 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최종 제품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 산업,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철강 생산과 수출량을 더 줄이겠다고 예고해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가속화하면서 휴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휴전이 임박했다는 뚜렷한 징후는 아직 없다고 보도했지만 AFP 통신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한 조건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양측의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어린이 63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인 219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1,4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2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즉각 팔레스타인과의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오늘 휴전으로 가는 중대한 긴장 완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 사태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대형 사이클론이 인도 서부 해안을 강타하면서 현재까지 최소 38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초강력 사이클론 타우크테가 지난 주말부터 서부 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 구자라트주에 상륙하면서 최소 38명이 숨졌습니다. 뭄바이 인근 해상 유전에서는 바지선들이 표류하거나 침몰하면서 9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 속에서 2번째로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 규모는 크게 축소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이 5가지 빛깔 연등으로 뒤덮였습니다. 맑은 범종 소리와 함께 법요식이 시작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던 연등 행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볼 수 없습니다. 좌석을 1m 이상 띄우는 등 방역 수칙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좌석 사이 거리가 넓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 10,000명까지 참석했던 이곳 대웅전 앞마당엔 올해는 200명만 참석했습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미얀마 청년과 의료 현장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간호사가 함께 불단에 오릅니다. 그들이 손에 든 치유와 희망의 연등이 힘겨운 이 시기를 이겨낼 힘입니다.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로 다 어려우니까 이제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모든 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모든 고통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한다는 부처님 말씀도 되새깁니다. 신종 감염병과 지구의 기후 변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햇살이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맑은 초여름 날씨 속에 전국 사찰 15,000여 곳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기렸습니다. 부처님 오는 날로 해서 힘을 내시고 지내시다 보면은 또 좋은 이게 날이 오고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속 2번째로 맞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 규모는 바이러스의 위세에 쪼그라들었지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크고 강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거취를 놓고 큰 관심을 모았던 배구 여제 김연경이 한 시즌 만에 다시 해외에서 뛰게 됐습니다. 과거 몸담았던 중국 상하이 구단과 입단에 합의하면서 올림픽 이후 중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김연경의 소속사는 4년 전 김연경이 뛰었던 상하이 팀과 입단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이 많았지만 익숙한 중국 리그에서 뛰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연경은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중국에 3개월 정도 머물며 단축 시즌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경은 2020-2021 시즌 흥국생명으로 돌아와 팀을 챔프전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정규리그 공격 성공률 1위와 서브 1위로 최우수 선수에 뽑혔습니다. 원 소속 구단 흥국생명은 시즌 뒤 신생팀 페퍼저축은행 등 국내 팀과의 계약을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김연경은 이미 탈퇴 선수 신분으로 중국 리그 진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연경이 중국행을 결정한 건 여러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기 수가 적은 중국에서 경기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고 대우 역시 흥국에서 받았던 3억 5천만 원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대표팀에 합류한 김연경은 내일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출전을 위해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그 올림픽에 대한 좀 어수선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그걸 좀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네, 국내 유일의 여자 골프 매치플레이 대회인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첫날 경기에서 지난해 신인왕 유혜란이 송가은을 꺾고 귀중한 1승을 챙겼습니다. 또 올 시즌 유일하게 2승을 기록 중인 박민지도 첫날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신인왕과 예비 신인왕의 맞대결. 첫 홀에서 신인왕 후보 송가은이 환상적인 칩샷으로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지난해 신인왕 유혜란이 올 시즌 평균 퍼팅 부문 1위인 송가은 앞에서 보란듯이 연속 버디 퍼팅으로 응수합니다. 이번 대회 전체 1번 시드를 받은 유혜란은 지난해 상금 랭킹 2위이자 신인왕답게 송가은을 4홀 차로 누르고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9번 홀에서 한 버디로 투어업이 됐는데 그때 제일 들어간 게 제일 약간 속도 시원하고 또 그게 좀 원동력이 돼서 좀 잘 플레이가 됐던 것 같아요. 2019년 3승의 주인공 이미정도 안지연을 상대로 6홀 차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둬 시즌 첫 승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까지 플레이하는데 1, 2라운드 때 성적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매치 플레이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대회를 좀 기대를 많이 했고. 올 시즌 투어에서 유일하게 2승을 기록 중인 박민지는 13번의 이 대회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출전한 베테랑 홍란을 4홀 차로 누르고 역시 1승을 기록했습니다. 우승 상금 2억 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선수들은 5일간의 1대1 매치에서 최대 7번의 승리를 챙겨야 합니다. 서현정과 이기쁨은 예상을 깨고 상위 시드의 강적 최혜진과 안송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148m 파3 3번 홀. 박소연의 티샷이 그린에 떨어진 뒤 10여 미터를 구르더니 홀컵 안으로 사라집니다. 홀인원을 기록한 박소연은 그러나 김재영에게 아쉽게 2홀 차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올봄 비 소식이 참 잦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내일은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지금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전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더라도 오후에 대비해서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지금 남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영동과 경북에는 10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요. 비는 내일 낮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 19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까지 예년 수준을 밑도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 다시 맑은 날씨 속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3박 4일 동안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 열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대북 정책과 함께 백신과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새 환자는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만 2살 원생들을 때리고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오전 남부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퇴근길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3박 4일 동안의 현지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에 열립니다. 나윤수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취임 후 4번째이자 2년 1개월 만에 워싱턴 방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행원 규모가 대폭 줄었고 이번에는 부인 김정숙 여사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날 특별한 일정 없이 비행 여독을 불며 참모들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꼼꼼히 다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변수 탓에 출국 직전까지 일정과 의제 조율이 긴박하게 이루어진 만큼 현지에서의 마지막 점검이 중요합니다. 공식 일정은 방미 이튿날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미국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과 백신 협력, 경제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정책 등 양국의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회담 후에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합니다. 마지막 날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윌턴 그레고리 추기경과 면담하고 애틀랜타로 이동해 SK 이노베이션 현지 공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전 한미 정상회담 때는 백악관 만찬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포 간담회 등의 자리도 마련됐지만 이번에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접촉을 줄이되 정상회담 자체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두 정상이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정책에서 어떤 성과를 도출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는 코로나19 백신 협력입니다. 당장 불안한 상반기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협력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게 관건입니다. 다음 달까지 물량을 미국이 확보한 여유분에서 가져다 쓰고 하반기 국내 도입 물량에서 돌려주는 백신 스와프 성사 여부를 우선 지켜봐야 합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통해 아시아 백신 허브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건넨다면 우리가 대신 내밀 수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삼성, SK 등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간의 보건방역, 공급망 협력 등 당면 현안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협력 여지가 큰 미래지향적인 핵심 분야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신기술 분야 협력은 중국 견제 성격을 띤 미국 주도의 협의체 쿼드 동참 요구에 대한 우회적 응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쿼드 가입에는 일단 거리를 두되 쿼드 국가들의 협력 분야인 백신, 신기술, 기후변화에는 부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백신과 반도체 협력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협상이 이뤄진다면 대북 정책 의제에서 비핵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해법 마련에 유의미한 합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이 같은 논의가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간 공감대로 확대되면 문 대통령 임기 막바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불씨를 다시 살려볼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밖에 기후변화와 미얀마 사태 등 글로벌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막판까지 회견 문안을 놓고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유화적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우리 정부는
새 대북 정책의 바탕을 둔 북미 대화 재개 의지가 공식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대화, 미국은 외교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를 바랄 가능성이 있죠. 이 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과 싱가포르 합의 계승 의지가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또 백신 생산 공조 구축 등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있어 한미 정상의 합의가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기술 협력과 공급망 재편에 있어 한미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율될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미국이 중요시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구축과 중국에 대한 우위를 점해 나가기 위한 한미 간의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4개국 비공식 협의체 쿼드 참여나 인권 문제 등 중국을 자극할 만한 표현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신 철통 같은 한미동맹 재확인과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마련한 포괄적 협력 구상인 코어 파트너십에 버금가는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이 도출될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몇 년이 더 걸릴 거라고 밝혀서 우리 정부의 조기 전환 입장에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폴 라카메라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현지 시간 18일 열린 미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한미연합군이 최근 2년간 대규모 야전훈련을 시행하지 않아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미연합훈련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을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해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한미가 독자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라카메라 지명자는 시기와 조건 중 무엇에 기반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시기가 아닌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면서 시간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군사적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상당한 작업이 남아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해 조기 전환을 바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한반도를 넘어선 한미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 병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긴장감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전날 500명대로 떨어졌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주 초반에 안정세를 보이던 환자가 수요일을 고비로 급증하는 모습은 요즘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500명대가 1번, 600명대가 4번, 700명대가 2번입니다. 하루 평균 65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 상황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균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가정의 달 모임이 늘어나면서 확산세는 언제든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적으로도 크고 작은 일상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동구 노래연습장 관련 41명의 감염자가 나온 것을 비롯해 원주 유흥업소 18명 등 최근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고리로 한 새로운 감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또는 낯선 사람과의 작은 만남이나
우열한 접촉에 의한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력이 더 세다고 알려진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도 문제입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 검역소 집단 감염과 관련해 8명이 인도 변이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나머지 7명까지 포함하면 15명 전원이 인도 변이 감염자인 셈입니다.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국적으로 좀 많이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고 예.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가 좀 선택적으로 검사하고 있긴 하지만 4-5명 중에 1명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이번 주 감염 양상을 평가해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오는 금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6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이 444명으로 73%, 비수도권이 161명으로 27%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중후반, 많으면 7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데 이어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4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질병관리청과 관할 보건소에서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건물 전체를 소독하고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 전원을 진단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청사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서 의원회관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직원 2명이 그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제도 2명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더 확실한 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시의원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울산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쿠팡은 어제 울산 울주군 옹천면에 위치한 물류센터인 울산 2캠프 직원 4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 12일 외부 확진자와 함께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어제 진단검사를 받았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유흥주점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시는 최초 발생일인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3명이 포함돼 센터 직원 130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1, 2차 접종 때 각각 다른 종류를 쓸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 면역 효과도 2배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라면서 국내에서도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스페인 국영 카를로스 3세 보건연구소는 1, 2차 접종 백신을 다른 것을 쓰는 이른바 교차 접종 시험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670명 중 450명에게는 8에서 12주 뒤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하고 나머지 지원자는 아무런 백신도 접종하지 않고 두 집단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만 한 집단에 비해 교차 접종한 집단에서는 면역 반응이 120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뒤에 7배로 증가했습니다. 통상 아스트라제네카만으로 1, 2차 접종하면 중화항체가 3배 정도 증가하니까 교차 접종을 하는 경우 효과가 2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했을 때 부작용을 보고한 사례는 1.7%에 불과했습니다. 주로 두통이나 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이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교차 접종은 원래 백신의 일반적인 과학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검증되지 않은 방법론이라면서도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 받고 화이자를 2차 접종 받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 발표한 것이라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고 과학적 검증들이 예방접종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과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국립보건연구원도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집단 감염 사례에서 백신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12명이 감염된 경기도 성남의 요양병원 사례를 보면 직원과 입소자 347명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203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확진된 사람은 모두 미접종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가족 6명이 감염된 전남 순천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은 1명은 감염되지 않았고 충북 괴산군의 교회에서도 23명 가운데 22명이 확진됐지만 접종한 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도 감염 위험이 90.8% 줄고 화이자 백신은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여교의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입국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현지 시간 19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여행 규제 완화를 제안한 EU 집행위원회의 권고안을 승인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EU 밖 관광객들의 EU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The Council will now recommend that member states ease some of the current restrictions, in particular for those vaccinated with a new Alpha-REST vaccine. 유럽의약품안전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충분한 면역력을 가진 관광객이 대상입니다. WHO가 승인한 중국의 시노팜 백신 접종자의 경우는 입국 허용 여부를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기준을 완화해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EU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와 태국 등 7개국 방문객 외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행을 제한해 왔습니다. EU는 그러나 경우에 따라 회원국이 여행객에게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요구하거나 일부 여행객을 격리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히 입국을 제한하는 비상 브레이크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빈사 상태에 빠진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여행 완화 조치는 EU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30분 기준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5,819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70만 216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이날 95명이 늘어서 11,970명이 됐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오키나와가 정부의 긴급사태 발령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긴 연휴 이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하면서 일본 각지에서 이런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지 오키나와. 이달 초까지 이어진 연휴 기간 전국 각지에서 온 여행 인파가 몰렸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오키나와는 연일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긴급사태 발령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이 비슷한 기후현은 이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非常事態宣言になれば法的に与えられた権能はできる限り使っていくと。 지자체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긴급사태 발령 지역은 전국 11곳으로 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나가사키현 등 5곳은 준긴급사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都道府県から要請があった場合など速やかな検討が求めら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ので、自治体と緊密な連携を図りつつですね、常に機動的な対応を図っていきたい。 지난 14일 기준으로 일본 전국 지자체 중 절반 가까이가 인구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 수에서 가장 심각한 4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 감염자는 줄었지만 그만큼 지방에서 감염이 늘고 있고 중증 환자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아졌습니다. どんなステージにもかかわらずオリンピック関係者だけしっかりその対策を練れば大丈夫なんだっていうそういう政府関係者もいますけども、それは私は間違いな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감염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도 스가 내각은 올림픽 개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가 총리가 백신 속도전과 함께 마지막 카드로 긴급사태 전국 확대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을 방문하는 각국 정상 등 주요 인사들이 자국 선수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대책을 정리한 규정지 플레이북에 선수들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때는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런 원칙에 따라 각국의 주요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경우 선수들을 만나는 것을 자중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테크 역할을 할 성공포럼이 오늘 출범합니다.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김병욱 민영배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34명이 참여합니다. 또 중진인 5선의 안민석 의원과 4선 정성호 의원은 포럼 고문을, 초선인 홍정민 의원은 연구 간사를 맡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 복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저녁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나온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권에 돌아올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기대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대선 후보 모두에 대해서 만족하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나 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권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지 고심이 많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담담히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 완화를 강조한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이 첫 발을 떼기 무섭게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집값의 6%만 갖고도 집을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또 대출로 집을 사라는 거냐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LTV 90%로 대표되는 송영길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시작도 전에 제동이 확실히 걸린 상태입니다. 재산세 완화에만 겨우 공감대를 이뤘을 뿐입니다.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해선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집값의 6%만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방안을 내놓겠다며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장기주택담보대출로 50%, 시공시행사 부담금과 개발이익 투자금으로 각각 10%씩을 조달하고 나머지 30% 가운데 24%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면 집값의 6%만으로도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LTV 확대가 없더라도 대출금과 투자금 비중이 높아야만 가능한 정책이란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대출에서 집 사라는 신호를 주는 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느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 방향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라 그러면은 어떻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리시라고 해야겠습니까? 이 대출 규제를 확 완화해 가지고 막 집을 사게끔 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 제도를 좀. 특히 경제 회복이 본격화하는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집권 여당 안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기조가 흔들릴 정도로 논의만 길어진다면 국민의 피로감과 비판도 함께 늘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공수처 수사 1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가 앞으로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지 주목되는데요.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관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첫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서울시 교육청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물품에 개인 휴대폰 포함돼 있나요? 10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는 앞으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참고인 조사의 속도를 높이고 머지않아 조희연 교육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관건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 나가느냐입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조 교육감이 특별 채용에 반대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건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비서실장에게 채용 업무를 시킨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 채용이 조희연 교육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불법 채용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게 혐의 입증의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입니다. 기초조사는 사실상 감사원에서 마친 데다 조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기소권도 없는 만큼 공수처가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가 구속영장 청구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가 서울시 교육청 외에 다른 곳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전교조에 대한 특혜 채용이 부산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의 명운이 걸린 1호 수사. 조희연 교육감이 적법한 채용 절차였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달 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부대 부실급식 사태에 사과하면서 대책 마련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공군과 육군에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 등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최근 중부 지역의 한 공군 부대에서 휴가 복귀 뒤 격리 중이던 병사들에게 제공한 도시락입니다. 반찬이라고는 브로콜리와 깍두기, 그리고 감자 반쪽이 전부입니다. 이를 YTN에 제보한 군인은 도시락을 받아든 병사들이 사실상 체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격리 기간 급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했는데 부실했던 식사는 그제와 어제 이틀간 장성급 지휘관의 부대 방문 뒤에야 개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에서도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멀건 국과 삼치조림, 그리고 방울토마토뿐인 식판. 자신을 11사단 예하부대 장병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올린 점심 배식 사진입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에는 김치는 54가나 받지 않았고 결국 방울토마토로 배를 채웠다는 설명부터 못 먹어서 서러워 본 적이 있느냐는 하소연도 적혀 있습니다. 부대 측은 부랴부랴 사과하고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끊이지 않는 부실급식 논란에 국회로 불려나와 공식 사과했던 서욱 국방부 장관. 최근엔 육해공군 급양 관리에 대한 정밀 진단까지 약속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렇게 군부대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병사들이 입는 피복류에서 불량품 수십만 벌이 확인됐습니다. 네, 운동복이 땀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베레모에서 물이 새는 것도 있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보급된 옷과 모자 등 피복류 수십만 개가 기준에 못 미치는 엉터리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이 6개 군납 제품을 조사했더니 병사 베레모와 육군 여름운동복, 춘추운동복 등 3개 품목에서 불량품이 확인됐습니다. 한 업체의 육군 여름운동복 바지는
땀을 흡수하는 속도가 기준치의 9배에 달했고 베레모의 경우 물을 막는 정도가 기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불량품만 81만 벌, 모두 182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렇게 불량 제품이 납품된 건 허술한 품질 보증 방식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일이 검사할 수 없는 대량 납품 품목의 경우 제조업체에 공인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는데 평가를 받을 때만 제대로 된 제품을 쓰고 실제로는 부실 제품을 납품하더라도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위사업청은 문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업체도 추가 정밀 분석을 한 뒤 필요한 경우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른 업체를 찾기도 어려운 만큼 언제쯤 제대로 된 옷과 베르모가 지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부실급식에 이어 엉터리 피복 논란까지 겹치며 고된 훈련과 병영 생활을 이겨내고 있는 장병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해군 병사들이 영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자 이를 제지하는 간부와 몸싸움까지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목포에 있는 해군 모부대 소속 병사 A씨 등 4명은 그제 새벽 영내에서 가족이 택배를 통해 보낸 술을 몰래 마시다가 순찰 중인 간부에게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현장에서 달아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당직 간부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현재 소속 부대 군사경찰이 해당 병사들을 조사 중이라며 법과 규정에 의거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서울 은평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만 2살 아이들을 상습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담당 교사 2명이 아이들을 학대했다 신고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사 A씨는 4살 반 원생 14명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하고 같은 반 교사 B씨는 이를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은 학대 사실은 지난 11일 선생님에게 맞았던 아이의 말을 들은 부모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3주도 안 된 아기를 때리고 욕을 했다는 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피해 아이 부모로부터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A씨가 지난 17일 아기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을 한 장면을 집안에 설치한 CCTV로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고시원에 살던 노인의 폭행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제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밤 9시쯤 서울 충정로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층에 사는 7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외곽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워서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검찰 측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새벽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외곽도로에서 5톤 냉동 탑차를 운전하다가 3차로에 누워있던 B씨를 치고 간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리지 29살 박수영 씨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박 씨는 그젯밤 10시 10분쯤 서울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승객을 태우려고 정차한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두루 쓰이는 철강 가격이 치솟으면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철강 업계는 코로나19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어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철강 가격이 크게 올라 제조업 분야 일을 계속할지 고민된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철강 가격은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4월 1톤당 24만 원이던 고철과 생철 가격은 1년 만에 80% 넘게 올랐습니다. 경기 회복세 속에 세계 철강 수요가 늘었지만
주요 생산국인 중국이 환경정책 강화로 공급을 늘리지 않는 게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중국이 철광석 60%를 수입하는 호주와 갈등을 겪으면서 사재기 심리까지 가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선업계는 지난 1분기에 컨테이너선과 LPG선의 전 세계 주문량 가운데 절반 넘게 확보했지만 치솟은 철강 가격을 선박값에 바로 반영할 수 없어 울상입니다. 건설업계는 철근 풍기 현상을 겪으며 비상이 걸렸고 한 대에 철강 1톤이 들어가는 완성차 업계도 가격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이 대기업 위주로 우선 공급돼 중소 제조업체의 어려움은 더 큽니다. 반면 철강업계는 가격 상승을 불황 탈출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매출액은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10.5%, 5.6% 늘었습니다. 철강 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최종 제품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 산업,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철강 생산과 수출량을 더 줄이겠다고 예고해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벌써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다시 한번 긴장 완화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작전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남부도시 칸 유니스 지역.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되고 잔해 더미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 열흘째인 현지 시간 19일. 가자지구 곳곳이 무너진 건물과 불에 탄 차량들로 즐비합니다. 한 주민에겐 이스라엘 보안부로부터 건물에서 벗어나라는 경고 전화가 걸려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건물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فاخلينا المنطقه والجيران يطلعوا كلهم قلت له كله طالع كله مخلي كله ما فيش حدا فيه قال لي لا اتاكد ثاني انه فيش حدا طالع تاكدنا منه قال لي طب روح على المفترق هذاك ما تخليش حدا السياره تخش. 팔레스타인 측도 이날 동트기 전 로켓포 50발을 발사하는 등 산발적인 공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갖고 중대한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휴전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평가됐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입장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אני נחוש להמשיך במבצע הזה עד שיושג היעד שלו להחזיר את השקט והביטחון לכם, אזרחי ישראל.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텔아비브에서 외국 대사들 앞에서도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날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에 휴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독일도 양측 간의 분쟁 중재를 추진하는 등 휴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때이른 더위가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강릉의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는 7도나 내려가겠고 서울은 25도로 예년 수준에 가까워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 중에 그 밖에 남부와 충청으로 확대하겠고 오후에는 서울에도 비구름이 드리워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스럽게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이 되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5도, 대전은 20도, 대구는 1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